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9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했고요. 나이를 따져보면 올해로 33살, 젊고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인데요.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우리와 관계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협곡, 사막, 호수 등 자연 경관도 빼어나서 이곳을 찾는 여행객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오네게 씨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신흥국 카자흐스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8일 저녁 나스랄라의 후계자와 그 후계자의 후계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헤즈볼라는 사피에딘의 생사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8일 오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마제흐 지역의 아파트 및 상업용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해당 건물에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와 대원들이 자주 들었다면서 이번 공습으로 4명이 숨졌고 이 중에 2명은 시리아 국적자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시리아에 있는 이란과 관련된 군사시설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북부에 있는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유도폭탄으로 공격해 민간인이 최소 2명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동부전선에서도 마을 2곳을 추가로 장악했는데요. 마르크 루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시작 이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회원국들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밀턴은 최대 풍속이 시속 250km에 달하고 최대 4.5m의 폭풍 해일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도 최대 300mm에 달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우리 돈으로 236조 원의 피해를 몰고 와 헐린의 피해보다 10배나 커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10여 개 주와 워싱턴 DC가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아이들이 중독되기 쉽게끔 설계돼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틱톡이 13세 미만 어린이 가입은 허용하지 않고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선 일부 콘텐츠를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우회해서 성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또 하나 세웠다. 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죠.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고 숨졌는데요. 그에 이어서 차기 최고 지도자로 유력했던 사피에딘 헤즈볼라 집행위원장도 사망을 했다라고 8일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사피에딘이 3일에 이스라엘이 표적 공습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일주일째 연락이 끊겼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사망했다라는 그런 확인을 내놨습니다. 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 군의 성공적인 작전을 통해 헤즈볼라의 기반이 크게 파괴돼서 최근 수년간 가장 약해진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갈란트 국방장관도 헤즈볼라는 지도자가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장관 나스랄라의 후계자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요. 네. 이스라엘 매체들은 사피에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사피에딘 사망을 확인했다라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23일부터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이 작전명을 북쪽의 화살이라고 붙였고요. 26일부터 그 최고 지도부에 대한 암살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작전의 이름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를 통해서 지금 나스랄라, 헤즈볼라를 움직이는 지하드 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들, 헤즈볼라 군 조직의 핵심 고위 지휘관 대부분이 지금 이 작전을 통해 사망을 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갈란트 장관이 레바논의 포연이 거치면 이란은 자국의 가장 큰 자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사피에딘이 나스랄라의 사촌입니다. 집행위원장 거의 2인자였거든요. 네. 외부 행사에서는 종종 나스랄라를 대신해왔고 이란과의 관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헤즈볼라의 공식적 2인자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나임 카셈이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펼치면서 헤즈볼라 역량 파괴됐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온전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항전한다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쟁 때문에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이 어려운 만큼 선출이 완료되면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발표가 조건 없이 먼저 휴전을 한 뒤에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 이스라엘과 협상에 나설 뜻이 있다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한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스랄라가 사망하기 전에 지난달에 이제 미국과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이스라엘이 21일 동안 휴전하는 내용의 중지안을 추진해서 거의 성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스랄라가 암살당하면서 무산이 됐는데 이 헤즈볼라가 이 방안을 휴전 방안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눈길이 지금 가고 있고 카셈이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철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굳이 요구하지 않은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자 전쟁 이후에 헤즈볼라는 계속 이걸 주장을 해왔고 이거 관철 안 되면 우리 못 물러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협상 문턱을 이번에 낮춘 건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헤즈볼라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건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안 하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피에딘이 어제까지는 이제 연락이 끊겼고 확인되지 않았다 했는데 네. 이스라엘 측의 얘기지만 네. 예, 사망이 네네.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바람이 분다. 정말 강력한 미국 대선의 변수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네. 허리케인 헐린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경합주들을요. 그런데 그래서 남동부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나 사망자가 발생해서 지금 경합주의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더 큰 허리케인 밀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렇습니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케인을 두고 그 두 후보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라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네. 헐린 대응 부족했는데 이번에 밀턴 온다. 미국은 이 무능한 바보들을 4년 더 견딜 수 없다. 또 헐린의 재앙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해리스의 무능이 역사상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서 이 헐린의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경합주에 가서 허리케인으로 국민들이 집이 떠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만 주면서 네. 대다수 국민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들의 수백억 달러를 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해리스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재난관리청 예산을 불법 이민자를 위한 주택에 다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다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또 폭스뉴스에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가서 공화당 지역의 피해민들은 대우가 굉장히 나쁘다. 생수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재난재해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있다. 기초적 수준에서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케인 대응은 당파나 특정 지도자의 정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뭐 앙골라 등의 순방 일정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허리케인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 허리케인 대응 문제를 둘러싸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경합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가 중요한데 이 피해 때문에 대선 투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오차 범위내의 박빙 대결이긴 하지만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는 허리케인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었는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어디로 불 것인지 그러니까요. 표심의 바람도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10월에 이 허리케인이 네.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보약 같은 친구. 네, 이런 네. 노래가 있죠.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말 보약 같은 친구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군요. 네. 재임 시절인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코로나 진단 장비를 몰래 보냈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당시 미국은 코로나 진단 장비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네네. 국민들이 쓸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권위주의 국가의 최고 권력자 개인을 위한 장비를 비밀리에 보냈다라는 것 때문에 좀 파문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런 주장을 편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에 소속된 언론인 밥 우드워드입니다. 신간 전쟁이라는 걸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어떤가 좀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코로나19 확산세 최고조에 달했던 푸틴 대통령 2020년에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 에버사의 진단 장비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받으면서 네. 나한테 보냈다는 사실 공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화를 낼 거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네. 당시 푸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엄청난 불안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공식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의 진단 장비와 인공호흡기 등을 지원하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당시에는 트럼프와 푸틴의 대화 내용이라던가 푸틴 개인을 위한 지원이다 이런 내용은 공개가 되질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과 퇴임 후에도 여러 번이나 통화했다.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막으라고 트럼프가 공화당에 압박을 가하는 시점에서도 네. 푸틴과 통화를 했더라라는 게 드러났다라고 책에 지금 실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4년 대선 후보로서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면서 트럼프는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닉슨 전 대통령보다도 더 나쁘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밥 우드워드가 그 워터게이트를 폭로한 기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가 이번 폭로로 이제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캠프, 러시아 크렘린궁 다 사실이 아니다. 부인하겠죠. 가짜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 와 미국 대통령이었던 이 사람 러시아의 살인적인 독재자의 개인 용도를 위해 국민들이 써야 할 장비를 보낸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를 지원해라라고 러시아 정보기관에 지시를 하면서 둘 간의 브로맨스 의혹이 많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브로맨스 지금 의혹이 다시 한번 지금 커지고 있고 네. 그렇다면 이 우드워드가 트럼프 전 대통령만 비판을 한 것이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의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2인자다라고 묘사를 하면서도 네.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진 않는다라는 평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 미국 대선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 진짜
가짜. 네, 가짜 사진이 지금 또 미국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허리케인 헐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돌아가시고 네.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짜 사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수해 피해민 사진이다라고 공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AI가 만든 사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포브스가 특히 온라인에서 널리 공유된 수해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된 가짜였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사진 속의 여자아이를 보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강아지를 안고 보트에 타고 있어요. 사진 뒤쪽에는 물에 잠긴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허리케인 피해자다. 이 아이가 좀 울부짖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진인데 네. 이 아이 사진이 2장이 나왔거든요. 이 2장의 사진들을 비교해봤더니 어린아이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6개가 돼 있었고 네. 강아지 입과 보트의 모양이나 색깔이 2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 사진 외에도 파괴된 집, 지붕 위에 갇혀있는 가족들, 산사태로 인한 잔해, 폭우로 유실된 도로, 다양한 테마의 사진들이 나왔는데 이걸 정밀 분석해봤더니 다 가짜 사진들이었다는 건데 네. 문제는 SNS로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진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이 됐냐면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포럼 사이트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재난 대응을 비판하는 데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 사진을 공유했다가 조작됐다라고 하니까 삭제를 하긴 했지만 네. 극우 음모론자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라 루머는 슬프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SNS에 올렸고 또 다른 보수 성향 블로거도 정부가 또다시 우리를 실망시켰다라고 했는데 네. 이들에게 이거 사진 가짜 아니냐,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물어봤지만 이건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건 해리스와 바이든의 실책을 상징하는 사진이다라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지금 홍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근데 정말 더 큰 문제는 조작된 사진들이 앞으로 재난 구호를 실제로 방해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렇죠. 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거짓 이미지를 계속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확하고 필수적인 재난 정보를 의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짓으로 밝혀지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진짜 사진이 나와도 내가 또다시 속을 또 수 의심하게 있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에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정말 오랜 어렵습니다. 시간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 좋네요. 네. AI가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군요.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이상적이지만 까다로워요. 네, 이건 사람이 아니라요. 네. 로봇 얘기입니다. 어. 미국 제조업 공장에서 로봇 도입률이 최근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실 로봇, 인공지능 발달로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들이 가져갈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조업 현장을 들여다봤더니 예상보다 그렇진 않더라라는 이게 세태가 나타난 겁니다. 네. 실제로 북미의 제조용 로봇 판매량이 2022년에 44,200여 대에 가까워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봤더니 31,100여 대로 줄었네요. 30%쭉 떨어졌고요. 네. 특히 로봇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완성차와 부품 제조업체에서의 판매량이 1년 동안 34%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소세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됐다라는 건데요. 앞서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을 때 북미의 제조업체들이 이제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노동력이 부족해질 거다. 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조용 로봇을 중심으로 자동화 설비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근데 구인난 공포 때문에 그때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때 로봇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들였다라는 너무 얘기입니다. 많이 구입을 했군요. 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단순하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계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유지 보수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간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제조업체 사장도 네. 로봇은 쉴 필요도 없고 갑자기 다치거나 사표를 내지도 않아요라고 장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네. 사실 복잡한 작업에 로봇을 배치하고 유지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놓쳤었네요. 네. 이외에도 로봇에 밀려날 수 있다라는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이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노동력은 늘어났는데 주요 제품의 수요가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생산 공정에 전기차가 로봇을 많이 썼거든요. 부품이 많으니까. 근데 전기차 인기가 뚝 떨어지면서 로봇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로봇 도입은 많지 않더라라는 게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됐다. 와, 우리가 초밥을 먹거나 도시락 포장 용기를 보면 검정색 플라스틱 용기를 네, 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서 후라이팬이나 냄비도 조리도구도 검정색이죠. 네. 근데 이 검은색 플라스틱에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검은색 플라스틱 위험하다라는 건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초밥 접시나 구슬, 목걸이, 주방 도구, 여행용 게임, 장난감 등 이런 검은 플라스틱을 쓰는 그런 제품들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라는 보도를 내놨고 네. 이 연구를 한 곳은 독성 물질 없는 미래라는 단체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입니다. 네. 검은색 가정용품 20개를 무작위로 골라서 조사해봤더니 17개에서 난연제라는 게 검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입니다. 난연제가요. 그래서 이게 전자제품에 들어간 플라스틱에도 이렇게 검정색 플라스틱 많이 쓰이는데 네. 뜯어보면 그렇거든요. 맞아요. 가정용 제품 제조에 이것들이 재사용되고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난연제에 노출될 뿐 아니라 난연제는 첨가된 폴리머와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 공기 중으로 스며들 수 있다라고 연구팀이 지적을 했는데 이 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쉽게 설명을 하면 플라스틱 주방 도구를 가열하면 음식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빨면 침을 통해서 이 난연제가 체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난연제는 갑상선 문제, 생식기관 합병증, 신경 독성과 암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특히 어린이들은 주의력 지속 시간 장애, 운동 능력 저하, 인지 발달 지연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난연제를 피하려면 플라스틱 주방 도구가 있다면 이걸 나무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바꾸고 네. 공기 중에도 쌓여 있는데 이걸 없애려면 정기적으로 청소, 환기, 걸레질을 해라. 그리고 제품 내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꼭 구매해라. 이런 권고를 내놨습니다. 네, 오늘 휴일인데 좀 환기도 좀 하시고 네네네. 대청소도 청소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네. 네, 키워드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뮤즈의 스타일라이트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기초 여건이 확인됐다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달 냉방용 전기 수요 증가로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9월 중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정의 9월분 전기요금 부담은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대한체육회의 비위 사항과 관련한 첩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서약 후 실제로 연명 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지난해 7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46.6%가 증가한 것입니다. 환자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 이상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과 아랍 국가들이 중동 지역 모든 전선의 휴전을 위해 이란과 비밀회담을 시작했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이 현지 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그간 제시해온 선결 조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휴전 협상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남동부의 인구 밀집 지역인 플로리다주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현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허리케인의 최대 풍속은 시속 270km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 오늘은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오네게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직접 좀 자기소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10년 차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가네게 오네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네 오시시군요. 네, 저 전라도 해주 오십니다. 네, 일대손. 아직은 제가 유일무이한. 네. 생각지 못한 소개였어요. 네네. 예, 오네게 씨. 네. 그 카자흐스탄이 저희 통신원 연결을 가끔 하는데 이렇게 네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자원들이 거의 다 발견되는 자원 부국이다. 자원이 정말 풍부하다. 네네네. 그렇게 느끼세요? 조금 보충 설명을 직접 네네네. 부탁드릴게요. 아주 정확하고 약간 좀 큰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원소 주기율표가 제가 알기로 한 118 정도인가 117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한 100개 이상이 발굴이 됐고요. 그중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롬으로는 생산량과 이제 매장량이 1등이고요. 그리고 우라늄 생산량이 2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연이라든지 그런 약간 금속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이제 그 소중한 석유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석유 산유국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네, 전 세계에서는 이제 16등이고 그리고 이제 그 CIS 중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2등으로 그렇게 석유도 좀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좀 자원이 굉장히 든든하겠네요. 그럼 카자흐스탄. 네, 약간은 뭐 그런 자원적인 부분에서는 자원이 든든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네, 이게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네네. 예.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잘 사는 나라
하셨잖아요. 아, 네네. 네. 이제 중앙아시아 중에서는 이제 GDP가 1위고요. 네. 그래서 GDP가 아마 22년도 기준으로는 한 11,500달러 정도? 뭐 네. 한국보다는 한 3배 정도 낮지만 네. 중앙아시아에서는 그래 월등하게 그렇게 네. 높습니다. 네. 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특징은 이제 지금은 이제 지리 학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9번째로 가장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굉장히 넓죠. 넓어요. 네. 네. 그래서 넓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자원이 풍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계절도 뚜렷하고 사실은 바다를 제외한 이제 뭐 다양한 그런 경관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막도 있고 네. 호수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산이라든지 네. 그리고 좀 푸른 초원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입맛대로 자연을 이렇게 좀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러네요. 네, 그런 자연의 경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국가죠? 맞아요. 네. 예, 카자흐스탄이 민족이 한 140개 정도가 넘어요. 아, 그렇군요. 네. 민족이 굉장히 다양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뭐 카자흐 민족이 한 70% 정도고 다음으로는 뭐 러시아 민족, 우크라이나, 뭐 슬라브 이쪽 민족이 좀 많고 그리고 뭐 고려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고려인 분들이 중앙아시아 중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의 거의 한 1.2%인가 거의 2% 가까이 그렇게 네. 차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다민족 국가여서 뭔가 이렇게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좀 이렇게 풍부한 좀 다채로운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리고 다 인정을 해준다 이런 말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문화마다의 그 맞아요. 특징들을. 문화마다 특징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기념한 5월 1일이었나? 이제 예, 다민족의 제가 축제를 소개해드렸던 저는 기억도 나는데 저도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다민족의 맞아요. 날인가 네, 그런 네, 게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각 민족이 자신의 전통 문화나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축제를 하고 그리고 공휴일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요. 네, 공휴일이라서 네. 저는 주로 이제 고려인 분들이 하는 전통 공연이나 이제 네. 고려인 분들이 만드시는 그런 한국 반찬 이런 거를 많이 얻어먹으러 다녔었어요. 좀 익숙하셨군요, 그러면. 이게 한국, 아예 예. 미숙하진 않아요. 아, 네. 그리고- 전혀 모르지는 않으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그런 고려인 반찬을 좀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면 네. 이게 코너가 다양하죠. 뭐 정육점이 있고 뭐 과일이 있고 네. 뭐 그다음에 고려인 반찬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어떤 다큐에서도 그거 취재를 했는데 진짜 매출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코너이긴 해요. 좀 매콤하지 않아요? 드시기에? 근데 이게 조금 카자흐스탄에 사시는 고려인 분들은 네. 조금 이제 현지화가 많이 되셔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먹는 짜장면도 뭐 한국식 짜장면이고 뭐 그렇죠, 쌀국수도 그렇죠. 현지에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한국화된 쌀국수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현지화가 됐고 그리고 고려인 분들이 이제 직접 만든 그러니까 한국 반찬에는 없지만 고려인 분들이 만든 그런 특별한 반찬 같은 것도 좀 있어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 사람들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옆에 뭐 무슨 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아, 그죠. 예, 그리기스탄, 뭐 이런,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잘 서로 이제 구별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 저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다. 저희는 네네네. 사실 잘 모르시죠. 예. 예.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네. 카자흐스탄 사람 자체가 뭔가 이렇게 평균적인 얼굴이 없어요. 보통은 이제 뭐 아시아 사람, 뭐 네. 동아시아 중에 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그렇죠. 그런 약간 얼굴이 그 있잖아요. 이미지들이 있죠. 이미지가. 네. 근데 카자흐스탄 사람은 진짜 저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약간 서양 쪽이 서양에 더 좀 가깝죠. 예, 많으신. 그쵸. 예, 제가 구체적으로 그래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딱 봤을 때 뭔가 서양 이미지가 느낌이 그렇죠. 나죠. 예. 이게 아시아 쪽은 아닌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보통 이제 유럽 쪽 사람 네, 아니냐, 맞아요. 뭐 예, 미국 예. 사람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동양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요. 왜냐면 카자흐스탄이 좀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I'm Asian, 저 동양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기하면 놀라실 것 같아요. 놀래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집안에서도 네. 저만 이렇게 생겼고요. 아, 그래요? 저희 이제 부모님은 좀 이렇게 동양에 가깝게 생기셨고 동생들도 사진을 보면 정말 동양인 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혹시 네. 어디서
나만 다른가 뭐 이런 생각도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그렇게 하셨겠네요. 생각했어요. 아, 왜냐면 학교에서도 저만 막 이렇게 다르게 예. 생기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조상님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 원래 최초의 그 카자흐스탄 지역에 살던 뭐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분들은 완전한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서양인들이었는데 네. 이제 몽골의 침략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몽골과 좀 유사한 종족 이제 종가르 종족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고 그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동양의 얼굴이 많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완전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네. 저처럼 서양인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터키 사람 생긴 네네. 그렇죠. 아랍인인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이 그렇고 이제 다른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분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별이 가능한데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그 투르크메니스탄 이쪽 분들을 제가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서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는데 일단 키르기스탄이랑 우즈베크 사람 정도는 좀 구분이 가능하긴 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그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발현이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느냐의 문제이네요.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카자흐스탄을 가도 외국인 취급을 받고요. 한국에서도 외국인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언제 화성으로 이주를 할 수 있을까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 가면은 뚜렷하게 지구인이라는 그게 생기니까. 네, 그러네요. 지구 사람이고 싶다. 네. 그러면 카자흐스탄이 아까 이제 아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유럽일까 아시아일까 그 사이에 이제 대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정식적인 명식은 뭐 중앙아시아 국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깝긴 하지만 이제 지도에서 보면 그 유라시아의 거의 그 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치 그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럽에 약간 뭐 한 30% 35%? 그다음에 그 동양 쪽에 이제 아시아 나머지 쪽에 훨씬 더 많고. 네네네. 근데 이게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네. 위에 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예전에 좀 샤머니즘 뭐 이렇게 한국의 무당처럼 그런 거를 이제 전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가 한 몇 세기 때부터였나 이제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좀 많이 믹스됐어요. 좀 혼합적인 그런 종교 문화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뭔가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동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조금은 이제 현지화된.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현지화시킨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고향은 어디세요? 그러면? 저는 태어난 데는 이제 남쪽에 무슨 도시였더라? 잠시만요. 말씀하셔도 저희 잘 몰라서. 네, 남쪽의 도시였는데 이제 저는 줄곧 아스타나라고 이제 수도에서 살아왔거든요. 5살 때부터인가 4살 때부터. 네, 그래서 고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스타나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원래는 알마티였다면서요, 수도가?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원래는 이제 알마티가 카자흐스탄에서 거의 가장 큰 도시고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런데 이제 알마티가 수도였다가 97년도에 수도를 그 아스타나로 옮겼어요. 네네네. 이게 원래는 굉장히 둘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잘 수도를 이렇게 이전하진 않는데 그러게요. 그때 이제 발표된 그런 자료나 그런 거를 보니까 이제 그 이유가 좀 그런 도시들을 이제 북쪽에 있는 도시들을 좀 개발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인구 분포를 좀 이렇게 골고루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알마티가 남쪽에 있었고 아스타나가 북쪽에 있는. 네네. 아스타나가 러시아랑 좀 가깝고 알마티는 이제 남쪽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쪽에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데 있으니까 사실 수도를 옮기기에 그렇죠. 적당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막 솔직히 그렇게 아스타나로 옮길 만한 솔직히 아스타나 그렇게 막 매력적인 어떤 자원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옮기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이제 소련 붕괴로
이제 되면서 이렇게 독립을 독립했죠. 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북쪽에 있는 땅들을 많이 베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카자흐 왕국이었을 당시에 그 지금 러시아 완전 밑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보면 네. 이제 그 약간 카자흐 왕국에 속했던 그런 지명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땅마저 이제 계속 뺏길까봐 수도를 아예 옮겨버린 거다. 그러면 못 건들잖아요. 네, 그런 네. 안보 문제로 이렇게 옮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이제 구소련이죠. 영향을 네네네. 좀 많이 받았을 텐데 네네네. 언어도 러시아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이중 언어를 쓰고요. 이제 카자흐어라고 이제 언어가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어도 같이 써요. 그리고 학교도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카자흐어로만 이제 배우는 그런 학교를 갈 건지 아니면 러시아어로만 하는 학교를 가는 건지. 예. 근데 둘 다 선택해도 어차피 카자흐어든 러시아어든 그 기본 과목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칠 때도 그게 그 필수 과목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둘 다 구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 개가 어떻게 좀 많이 다른가요? 그 언어가? 엄청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한국어랑 영어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카자흐어는 약간 한국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러시아어는 좀 심화된 영어 느낌이에요. 네, 좀 어려워요.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요즘 러시아어 뭐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고. 그 금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많이들 쓰고. 그렇죠. 왜냐하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140개가 넘는 민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민족끼리도 서로 소통할 때 이제 러시아어를 많이 쓰거든요. 공용어가 있어야죠. 네네네. 그래서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많이 쓰고 뭐 카자흐어가 사실 국가 언어로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은 뭐 소련으로부터 솔직히 그렇게 독립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네네. 그 기성 세대들이 다 러시아어를 해왔기 때문에 네. 완전히 카자흐어를 모든 사람들이 구사할 때까지는 그래도 좀 한 50년에서 100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그리고 러시아어를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이중 언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벌써 태어났을 때부터 이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너무 좋아서 금지를 네. 한다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면 저희 청취자 여러분 네. 지금 딱 라디오 켜신 분들은 네네네. 그냥 한국 분이 네네. 카자흐 전문이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뭐 어떤 외국어의 그런 네네. 액센트라든지 뭐 그래요? 이런 것도 전혀 없으셔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지금 10년 되신 거잖아요. 네네. 이제 10년 차라서 거의 오. 인생의 3분의 1을 이제 한국에서 보낸 거죠. 그래도 그래서, 너무 네네. 잘하시는데.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이제 카자흐스탄 문화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아까 동서양 문화의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동양의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장유 유서. 이제 어른을 공경하는 네. 그런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네. 카자흐스탄도 이제 어른이 밥을 먹기 전에는 원래 예의상 이제 좀 기다리는 게 예의인데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는 거?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네. 그거를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 공식적인 자리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좀 네. 이렇게 높으신 분, 어른들 어르신 분들, 먼저. 네네네, 네. 좀 서열도 좀 네. 그런 걸로 좀 돼 좀 있고, 기다리고. 그쵸, 기다리는 네. 게 존댓말 같은 게 있을까요? 존댓말이 있어요. 존댓말이 있는데 이게 규칙이 있나? 그 규칙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규칙도 있고 한국어를 했을 때 뭐 습니다, 아야, 오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낯설진 않으셨겠네요. 그쵸, 우리나라 그쵸. 뭐 존대하고 이런 것들이. 그쵸.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도 네. 예전에 저는 이제 완전 초딩 뭐 중딩 때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뭐 한국 드라마 그런 거를 보면서 네. 아유 뭐 우리랑 뭐 똑같이 생겼네 이러면서 뭐 우리랑 문화도 똑같네 이러면서 얘기를 그렇군요. 하셨던 좀 기억이 나요. 네. 네, 저희 이제 집안이 그 주몽의 극팬이라서 예. 저요. 고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몽의 극팬이라서 뭔가 주몽 그렇게 드라마를 열심히 보셨군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면이 있네요. 네네네. 공부도 열심히 한다면서요. 공부를
요즘 들어 좀 엄청 이제 한국이랑 비슷하게 뭐 사교육이라든지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네. 예전에도 사실 공부 열정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이랑은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공부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네. 포기가 빨라요, 부모님이. 좀 인정을 할 줄 알아요. 얘는 안 되는구나. 그게 좀 있어요. 그냥 끌고 가지, 될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요. 얘는 그냥. 아니다. 그래, 얘는 아니다. 얘는 뭐 사업가 돼서 돈 잘 벌려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재능을 찾자. 그쵸. 이게 그 그것도 포기가 사실 빨라서.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그게 참 왜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이제 뭐 아이가 다른 거에 뭐 재능을 보인다거나 뭐 네. 노래를 하고 싶다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그쪽으로 서포트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예. 모두 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그러네요. 근데 이제 예. 뭐 사회의 특성상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민족의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카자흐라는 민족 자체가 원래 약간 좀 여유와 용감의 약간 그런 어원이 있거든요. 카자흐라는 단어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이제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여유롭고요. 나쁜 말로 하면 좀 많이 게을러요. 저는 부러운데 여유를 가지고 산다는 거? 근데 좀 나태해지고 굉장히 안 좋은 네. 그런 습성이 될 수도 있어요. 단점이 된다면.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특징을 아주 잘 집어내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한국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살아보시니까. 한국이요. 일단은 저는 이제 10년간 섞여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얘기를 할 거리가 많이 없기는 한데 그 중에서 좀 얘기 많이 들으셨던 거. 얘기 많이 들었다고요? 김치를 먹는데도 김치를 반찬으로 그쵸. 먹는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해외의 그런 짤이 있잖아요. 이제 김치볶음밥이 메인 요리고 그다음에 김치국이 이제 국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반찬이 김치고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먹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이상한가 싶었는데 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 낯선. 김치인데. 그러니까요. 다 김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김치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다르니까. 저는 이제 그중에 국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모든 요리에 김치를 먹지만 이제 다양하게 먹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짜파게티에는 파김치를 먹고 짜장라면에. 그렇죠. 짜장라면에. 그다음에 이제 설렁탕에는 무조건 깍두기. 그렇죠. 그리고 보쌈에는 겉절이. 그렇죠. 그다음 라면에는 배추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약간 좀 식습관의 문화가 좀 많이 발달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현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도 좀 국룰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 유독 시원한 걸 좀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약간 차가운 거 먹어도 시원하고 뜨거운 걸 먹어도 시원하고 속이 풀린다 시원하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속 시원하게 생겼네. 아니면 맞아요. 이렇게 풀어서 되게 속이 시원하다 해가지고 추워도 되게 날씨가 쌀쌀하면 시원하다 이러고 땀을 흘려도 막 시원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좀 뭐가 답답한 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싶은 거 봐요. 한맺힌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뭔지 아시죠? 너무 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원한 거에 대한 보니. 그런 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에서 꼭 소개해주고 싶은 인물이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저는 카자흐스탄에 제가 사랑하고 제가 자칭 후손이라고 솔직히 후손은 아닌데 자칭 제가 후손이라고 이제 좀 뻥치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만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아바이 쿠난바이프라고 그 아주 훌륭한 이제 위인이자 시인분이 계세요. 시인. 네네.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신 분이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역사상 아마 위인 중에 뭐 탑 5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의 세계 60개국의 언어로 그분의 이제 작품들이 번역이 돼서 그렇군요. 한국어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으면은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고요. 이분은 사실 한국으로 따지면 좀 양반 출신이거든요. 이제 집안 자체가 되게 잘 살고 그런 출신인데 이분은 서민의 편을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서민들이 교육에 눈을 뜨고 좀 이렇게 발전하기를 바랬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위 관리직에 계신 분들을 많이 비판하고 사회 비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여유가 넘치지만
자칫하면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그거를 굉장히 잘 비판을 하세요. 그렇군요. 너네는 좀 눈을 떠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살았던 시절에는 살짝 러시아 왕국의 그 식민지가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식민지가 있지만 뭐 이렇게 친러인 그런 그 고위 관리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뇌물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판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감수성이 높으셔서 이렇게 뭐 그냥 풍경화라든지 그런 거를 쓰신 것 자체가 그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글이 맛있어요. 맛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하나 뜯어 먹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글을 잘 쓰시거든요. 네. 이분이 시만 쓰세요. 그래서 장시도 쓰고 시를 쓰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한국 시와 카자흐 시의 다른 점이 뭐냐면 네. 카자흐는 그 약간 규칙이 있어야 돼요. 네. 그 규칙에 맞춰서 하는데 또 여기서 새로운 규칙을 또 많이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현대 문학에 영향을 많이 끼친. 예. 그러니까 이분의 그 흉상이 또 한국에도 있어요. 네. 그 서울 사이버대학교 앞에 그렇군요. 네, 2021년도에 그게 세워졌는데 네. 그게 왜 세워졌냐면 이제 우리 홍범도 장군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홍범도 장군님이 생을 마감하신 데가 카자흐스탄이거든요. 네. 그때 소련으로부터 추방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유해를 2021년에 여기 한국으로 그 봉안한 기념으로 이렇게 아바이 쿠난바예프 시인의 그 흉상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안 가봤지만 예, 국민신 아바이 쿠난바예프 네네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네. 저 시간이 다 돼서 아, 진짜요? 예,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이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네.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유럽이나 이쪽 이제 여행을 네.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연이나 그런 좀 새로운 데를 좀 발굴하고 싶다 그러면 카자흐스탄 여행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을 정말 즐길 수 있는 네, 나라니까요. 맞아요.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런 협곡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호수 아래에서 엄청 큰 자작나무가 솟아나온 그런 아주 예쁜 데들도 많으니까 네. 카자흐스탄 관광 많이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글로벌 이슈 초대석 카자흐스탄에서 오셨습니다. 오늘기 씨와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